제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위암은 절대로 증상으로 진단되는 병이 아니다. 제가 외래에서 또는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위암은 절대로 증상으로 진단되는 병이 아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위암이 아니다라고 자신하지 말고 네. 또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위암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급성 12장 궤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한테 흔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이런 직장인들한테 있을 수 있는데 급성 출혈을 하게 되면요 피를 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흡변도 볼 수 있고 빈혈도 올 수 있죠. 20대 30대에서도 올 수 있어요. 그분들이 다 위암이냐? 그렇진 않아요. 또 반대로 굉장히 진행된 암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있죠. 특히 노인분들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증상과 병의 진행 정도 또는 병의 진단과 맞지 않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증상 가지고 진단하지 말라.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어지럽고 해서 혹시 빈혈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혈색소 수치가 낮다. 빈혈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받아서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하는 게 내시경입니다. 특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첫 번째로 해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제일 흔한 병부터 체크를 하는 거죠.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이 소화기계 질환에 의해서 빈혈이 오지 않았느냐 이걸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빈혈이 계속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진단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혈액암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찾아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나 대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시경을 먼저 해보는 게 순서적으로 제일 처음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빈혈의 원인은 결국은 이런 소화기계의 암과 연관이 있는 빈혈은 그야말로 출혈입니다. 출혈. 근데 이 출혈이 급성 출혈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만성 출혈입니다. 우리가 보통 혈색소 수치가 정상 상태에서 뽑아보면 한 15 정도 나옵니다. 체크해보면 7, 8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급성 출혈로 갑자기 15가 7로 됐다. 그럼 굉장히 위중한 상태죠. 급성 출혈을 해가지고 갑자기 혈색소 수치가 7, 8 떨어졌다. 그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만성 출혈인 경우는 다르죠. 만성 출혈은 피가 조금씩 새는 겁니다. 이 궤양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새는 거죠. 그럼 몸이 적응을 합니다. 어떻게 적응을 하냐면 만성 출혈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혈액이 산소를 날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숨이 차게 돼요. 숨이 차니까 안 움직이게 되죠. 점점 활동이 위축이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더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몸이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혈색소 수치가 7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위암에서 오는 빈혈은 만성 빈혈이고 수개월에 걸쳐서 형성된 빈혈이다. 그래서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당장 위험하진 않지만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위암을 진단하는데 누차 얘기했지만은 위내시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하는 게 이제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내시경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40대 이후부터 40대 생애 첫 내시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대부터 2년에 한 번 내시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내시경 또는 위조영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죠. 이제는 위조영술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위조영술을 해서 위암이 의심되면 내시경을 반드시 해서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은 필수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증상이 없고 위험군이 아닌 경우, 특히 가름력도 없는 경우, 그때는 굳이 40대 이전에 받을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증상이 있는 경우, 소화기의 증상이 있거나 가름력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다면 40대 이전이라도 내시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국가검진은 40대부터 시작하지만 30대에서도 회사에서 내시경을 시켜줄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30대에도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40대 이전이라도 내시경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하는지 한번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용종이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덩어리예요, 덩어리. 용종 자체는 우리가 이런 병리학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육안적인 형태의 진단이고요. 그 용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꼭 떼어내야 될 용종, 띄지 않아도 될 용종으로 나뉩니다. 소위 말하는 증식성 용종, 증식성 용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덧살입니다. 덧살. 이 덧살은 굳이 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종성 용종, 선종이라고 나오는 용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의 전구병변이죠. 반드시 떼어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선종 같은 경우는 또 몇 가지로 또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선종,
예. 위험도가 낮은 선종이 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은 선종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암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미 암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요. 위험도가 낮은 선종 같은 경우는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떼어야 될지 관찰해야 될지는 논란이 있지만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와 상의해서 떼어낼 것인지를 꼭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어찌됐든 광범위한 우위 절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가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관리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암 치료하는 과정은 단순히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이제 암이라는 병은 문제가 재발이나 전이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최종적인 조직 검사 결과에서 초기 병이냐 진행성 병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조기 위암이라면 이제 수술로서 치료 자체는 끝납니다. 예. 그렇지만 진행성 위암 2기부터는 추가적인 항암요법도 필요할 수 있고 재발에 대한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암이라는 병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초기라고 해도 일정한 가격을 두고 추적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라는 기관은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라서 손을 대놓게 되면 환자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저하합니다. 특히 먹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한데요.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탈이 나게 되죠. 여러 가지 수술 후에 안 좋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우위를 대량으로 이렇게 절제를 했을 때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면 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예. 마치 맷돌처럼 갈아서 음식물을 잘게 갈아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기능이죠. 그럼 소장은 그 내용물들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갈아서 내려보내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이 제대로 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으로 갈 수 있게 되고요.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위 자체는 음식물을 일시 보관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위는 굉장히 많이 부풀어서 우리가 이제 회식을 하거나 이러면 뭐 1차, 2차, 3차를 가잖아요. 3차를 가도 위는 통증을 느끼진 않아요. 약간 더 부족할 뿐이지. 그럴 경우에는 위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서 음식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장고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영양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먹는 양이 줄게 되고 또 천천히 먹지 않게 되면은 소장에 음식물이 쌓이게 돼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됩니다. 그 우위는 우위암이 아니더라도 고도 비만 수술을 할 때도 우위의 사이즈를 줄여서 치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위가 다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위가 늘어나서 원래의 그 크기를 되찾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으로 이제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위가 정상 위의 사이즈로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비만한 환자에서 시행하는 위 절제술과 위암 환자들의 절제술은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일단 비만 환자의 위는 그야말로 위만 절제하게 되고요. 예. 위 주변에 있는 다른 기능들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위 주변에 미주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예. 이 신경은 위를 부풀게 하고 위의 운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위암 수술에 있어서는 이 미주신경이 전부 잘려나갑니다. 게다가 우리가 위암 수술할 때는 가능하면 더 많이 잘라야 됩니다. 3분의 1 자른다는 거는 3분의 1밖에 안 남게 되거나 아예 위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전치 절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 3분의 1만 남아있다고 해도 실제 3분의 1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능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위가 다시 커진다거나 부푼다거나 하는 것은 일부는 좀 가능하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먹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럼 먹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암 환자의 식습관은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지. 제가 늘 3대 습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조금씩, 자주, 천천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말인데 위의 용적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예. 많이 못 먹죠. 조금씩 먹어야 되고요. 조금씩만 먹게 되면 열량 보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식을 자주 먹도록 합니다. 소화가 되면 또 먹고 또 소화가 되면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최소한 6개 이상을 먹도록 하는 자주 먹게 되는 습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의 역할 중에 맷돌 역할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위의 고유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 그걸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저작을 입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입에서 많이 씹고 음. 오래 씹어서 예. 음식물의 파티클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관건이죠. 그렇게 해서 오래 씹어라, 천천히 드시라.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식사는 암 수술 후에 얼마나 지나야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요새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또는 수술 전에 수술 예. 전후에 금식하는 기간들을 최대한 줄여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틀 전부터 굶고 막 수술하고 그런 경우 있었고 심지어 콧줄도 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가능하면 되도록 빨리 입으로 먹는 것을 개시하라 이렇게 추세가 돼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보통 다음 날 최소한 이틀째부터는 물부터 시작해서 미음, 죽 순으로 식사를 재개를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수술하고 되게 1,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밥을 슬슬 드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하고 또 많이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대략 한 3개월 정도 예. 지나게 되면 웬만한 음식들을 이제 드실 수 있게 되고요. 제가 6개월 정도에 관찰해 보면 그때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년쯤 지나면 이제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